안녕하세요. 저 은은한 바다내음이 풍기는 한적한 소도시에서 지내는 30 중반의 여성입니다. 제가 지내고 있는 곳은 제 고향인데요. 얼마 전 이곳에 내려와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주 큰일을 겪고 나서 말이죠. 가족들 일을 가끔씩 도는 백수로 지내다 보니 유튜브를 끼고 살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이곳 사연을 하나 보게 되었네요. 그래서 저만큼이나 황당한 사건을 겪으신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는 게 놀라우면서도 제 사연은 어느 정도 될까 싶어 궁금한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혼한 남편과 시댁에 관련된 사건인데요. 이렇게 동네방네 알리는 게 맞나 싶어 사연을 보내면서도 걱정이 되네요. 글을 적는데 많은 용기가 필요했으니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 그럼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 한번 쭉 말해보겠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한적한 도시에서 나고 자랐던 저는 서울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내내 서울에 올라가 생활을 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수능 공부를 열심히 했죠.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던 저는 근처 국립대 좋은 과를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학원서 전부를 서울 소재 대학에 넣게 되었죠. 무조건 서울에서 생활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20살 대학 생활을 시작으로 서울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게 된 서울 생활은 정말 좋았습니다. 지방 대도시들이 아무리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20대 시절 느끼게 된 문화적 차이는 상당했죠. 그러다 보니 말 그대로 눈이 뒤집힌 채 서울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 20대 한창 꿈 많고 하고 싶은 것들 투성인 나이다 보니 새로운 것 천지였던 서울 생활을 만족하며 지냈었죠. 그런데 그 행복감이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학기를 끝마치고 방학만 되더라도 연고가 있는 서울 친구들은 중고등학교 친구들과 어울리기 바빴고, 저와 같이 지방에 살던 친구들은 고향으로 내려가 지내다 보니 외로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들은 타지 생활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죠. 연휴가 짧아 고향에 내려가지 못할 때, 몸이 아플 때, 고향 친구들의 몰랐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등등 연고 없는 도시에서의 생활이 참 외롭구나 싶었죠. 대학 졸업을 앞두고는 고향 쪽으로 내려갈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조건들이 그 선택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실상 지방에는 만족할 만한 일자리가 없다 보니 고향 근처로 가서 생활을 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비싼 등록금 값을 하기 위해서라도 보장된 연봉 괜찮은 직장을 다녀야 되었기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결국 서울에 남아 취직을 하게 되었죠.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부터는 외로움이 좀 나아졌습니다. 같은 회사를 다니던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게 되었거든요. 또 그런 남자친구와 더 깊은 미래를 그리게 되었고요. 당시 남자친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일찍이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기 때문에 너무 조건과 환경을 따지지 말자는 결정을 내린 뒤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딱 30대였어요. 양가 부모님 모두 저희가 내린 결정을 존중해 주셨고 결혼을 하는 데 있어 다른 문제는 없어 보였죠. 그런데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결혼 전 두 사람 모두 몸이 건강하다는 걸 확인할 겸 건강검진을 받아오라고 하셨습니다. 매년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오고 있었던 상황이라 굳이 추가로 돈을 들여야 해야 하나 싶었는데, 시어머니 될 분이 원하신다고 하니까 기존에 받던 건강검진 외에 추가로 더 검진 상황을 추가해 받기로 했죠. 그런데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검사 결과에서 저에게 이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받은 검사에서 제가 불임일 확률이 높다는 결과를 받게 된 겁니다. 저도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죠. 그런데 당황스러워하고 있는 저에게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더 황당한 말을 해왔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을 가졌으니 저 아들을 결혼시킬 수 없다는 말이었죠. 가장 힘든 사람이야 너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우리 뜻을 전하고 마음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네가 충격에서 벗어날 때까지 우리가 마냥 기다려줄 수는 없으니 결혼은 없던 이야기로 하자. 우리는 아이 못 갖는 며느리 둘 수가 없구나. 부부가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겪게 되지만 지지고 볶고 살면서도 계속 부부의 연을 이어가는 건 중간에 있는 애 역할이 크다. 그 말인즉 애가 없으면 이혼할 확률도 높다는 거지. 난 우리 아들 이혼남으로 만들고 싶지 않구나. 아무리 요즘 사람들 이혼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다지만 우리 아들도 누군가에게 사이로 들어가는데 처음부터 속이고 들어갈 일을 만들어서 뭐하니.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대를 못 잇는 것도 썩 마음에 들지도 않고, 뉴스 보면 요즘에 애 안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던데
그런 생각도 이해해주는 시부모님,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우리는 좋은 시부모님이 되어주지 못할 것 같으니. 그 말을 들으면서 화가 났지만 표출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거나 저에게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건 맞았으니까요. 남자친구와 연애도 오래 했고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였다 보니 파혼으로 인한 후유증이 길게 갔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제가 걱정된다면 서울로 올라오시겠다고 말씀하실 정도였고, 제가 거절을 하자 고향으로 내려와 마음이 나아질 때까지만 쉬라고 하셨죠.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파혼으로 인해 저를 걱정할수록 저는 더 괜찮은 척을 했습니다. 하나도 안 괜찮은데 말이죠. 그때는 그렇게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고 바쁘게 살다 보면 금방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1년 동안 아무렇지 않은 척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점점 몸은 견디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갔죠. 결국 지칠 대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자 퇴사를 하고 1년 동안 휴식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돈이 정말 많았다면 아는 사람과 마주칠 일이 없는 외국으로 나갔을 텐데 1년 동안 쓰게 될 비용을 생각해보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국내로 틀어 동해 쪽에 있는 지역에서 1년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답답한 일상을 벗어나 잠깐의 휴식을 취하고 있다던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저보다 연상이었던 그 남자는 확실히 나이 때문인지 어떤 상황에서든 여유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몸과 마음이 지쳐있어 여유가 없었던 저에게는 그런 남자의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멋져 보였죠. 거기다 남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든 경험한 것도 많았고 해본 것도 많아 같이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죠. 남자가 경험해본 이야기를 듣는 것도 대리 경험을 하는 것 같아 재미있었고, 뭘 배우거나 알고 싶을 땐 남자를 찾아가면 되었습니다. 요술램프 제니 같은 그런 문제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남자 역시 저에게 관심이 있어 보였고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죠.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로 한 1년간의 여행에서 뜻밖의 수확물이었던 남자친구와의 연애는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 사이 남자친구는 저에게 실망 한 번 시킨 적 없었고 처음 만났을 때처럼 존경스럽고 멋있는 모습을 연애하는 내내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제가 어렵게 꺼내준 파혼 이야기를 듣고도 흔들림 하나 없는 모습을 보여줬죠. 겉모습만 당황하지 않은 척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절 위로해 주었고 불임 따위는 상관없다는 모습을 보였죠. 그 모습이 남자친구의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건 그 이야기를 듣고도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며 프로포즈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 파혼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도 결혼 프로포즈를 하는 남자라니 저로서는 이보다 더 멋진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 모습에 반했던 저는 남자친구를 믿어보기로 하고 결혼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게 되었죠. 이후 남자친구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예비 시부모님 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하게 된 예비 시부모님 댁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누가 봐도 회장님 댁이라는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집이었죠.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며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 정도일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없었던 자신감이 더 없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놀라웠던 시부모님의 재력만큼이나 시부모님께서도 놀라운 분들이셨습니다. 이 정도로 여유가 있는 집안이라면 당연히 핏줄에 대한 남다른 애착이 있을 텐데 제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는 말에도 개의치 않아 하셨고 되려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아버님과 어머님께 위로를 받는 내내 얼떨떨한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꿈이라도 꾸고 있나 싶었죠. 드라마 같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으니까요. 존경스럽고 배울 게 많은 남편과 재력가이신 시부모님, 그런데 그런 분들이 파혼의 경험과 불임이 예상되는 여자를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반기시니 저로선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오며 제 볼을 꼬집고 남자친구의 현실임을 확인해보았죠. 당연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었고요. 양가 부모님들께 결혼 인사를 드리고 나서도 그 꿈같은 상황은 계속되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중에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정말 잘했고 결혼식 준비 역시 환상적이라고 할 만큼 요만큼의 문제도 없이 착착 진행되었죠. 그렇게 행복한 꿈을 그려가던 중 불안한 생각이 드는 장면을 종종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유독 아이를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모습을 보며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일이 재차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남편은 제 표정을 읽곤 걱정하지 말라며 안심을 시켜주었지만 영영 없을지도 모르는 아이로 인해 남편을 만족시켜줄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우울한 적도 많았죠. 그럴 때마다 최대한 지금의 행복을 즐기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었으니까요.
남편과 함께라면 어떤 문제와 맞닥뜨려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따금 떠오르는 불안감을 정리하며 걱정은 접어둔 채 행복한 결혼 생활을 준비해 나갔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남편과 올리게 되었죠. 그리고 뭐 하나 부족할 것 없고 걱정 없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여유로운 형편 때문에 더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시간과 돈에 구애받지 않고 시댁과 친정을 자주 다니며 양가 부모님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죠. 특히 집이 가까웠던 시부모님과는 일주일에 적어도 2번은 볼 만큼 정말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집안 친척분들과도 자주 뵙게 되었죠. 그 중에는 남편의 사촌 조카였던 정우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유독 어린 나이에 정우가 예뻐 보였고 친해지고 싶었죠. 근데 그런 조카 정우를 돌보며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우의 부모님, 남편에게 사촌이 되는 두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정우가 시부모님 댁으로 올 때를 보면 항상 남편이나 시아버님께서 데리고 오곤 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 점을 물어보게 되었죠. 그런데 제 물음에 남편과 시부모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괜한 물음을 했나 싶어 대화 주제를 돌리려고 하던 순간 남편이 제 물음에 대답을 해주었죠. 사실 정우 부모들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지금 이혼 소송 준비 중에 있고, 그런데 두 사람 모두 정우를 데리고 가길 거부하고 있거든. 서로에게 정우를 데려가라고 난리야. 정우 얼굴에서 서로의 모습이 보인다며 미워 죽겠다고 하더라고. 지금은 정우가 엄마랑 생활 중인데 정우 엄마 쪽 친척들이 별 보고 있을 때가 많아. 그러다 상황 봐서 나는 아버지께서 데리고 올 수 있으면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고, 정우 아빠, 그러니까 나한테 사촌되는 그놈이 원래 고모랑 고모부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이랑 가깝게 지냈어. 두 분 돌아가시곤 연락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종우 태어났을 때 우리 부모님이랑 나랑 그 자리에 있었거든. 그래서 종우한테 애정이 좀 많아, 우리가. 또 애정이 크든 작든 그거와 상관없이 안 됐잖아. 어린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잠깐만 이야기를 들어도 종우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양쪽 부모들에게 짐작 취급을 당하다니 남편 말대로 애가 무슨 죄가 있나 싶었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후로는 정우에게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정우와 같이 있는 시간을 더 신경 써주었고 한 번이라도 더 웃게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뜻밖의 소리를 했습니다. 종우를 입양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며 말이죠. 뭐? 종우를 입양하자고?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야. 그냥 당신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지. 두 사람 결국 갈라선다고 하는데 점점 하는 말들이 가관이잖아. 종우가 무슨 물건도 아닌데 얘를 유기하려고 하고, 멀쩡히 자신들이 살아있으면서 고아원에 보내라고 하고, 자신들이 낳아놓기만 하면 다야? 어떻게 자기 자식 앞에서 그런 말을 해. 내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미칠 것 같더라고. 그래서 홧김에 전화로 내가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다고 하는 거 있지. 걔네들 농담 아니야. 변호사 통해서 입양대회 알아보겠다고 나보고도 서로 변호사 대동해서 만날 날짜 잡자고. 물론 내가 홧김에 그런 거라고 말 바꾸면 없던 일이긴 한데 난 정우 데리고 올 생각도 있거든. 당연히 당신이 허락 안 한다면 억지를 부릴 생각은 없고, 나는 우리가 정우를 데리고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당신 의견을 물어보는 거야. 입양까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남편에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고 말을 하고 우선 답을 미뤘죠. 그리고 그 제안을 듣게 된 날 밤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점점 깊게 고민을 할수록 종우를 데리고 와서 키우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어 가더라고요.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이전부터 교감이 있었으니 부모 자식 간의 인연으로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을 한 저로서는 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었죠. 다음날 아침에 깬 남편에게 종우를 데리고 오자고 말했습니다. 당신 말대로 우리가 종우 부모님이 돼보자. 내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정말 공부 많이 하고 노력 많이 해서 종우에게 좋은 엄마가 되도록 노력할게. 당신 정말이야? 정말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 정말 고마워. 당신이 거절하면 종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걱정이었는데. 잠깐만. 부모님께도 알려야 되겠고. 변호사와도 얼른 만날 약속 잡아봐야 되겠다. 정말 고마워 여보. 정말 사랑해. 남편은 이제 막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안 온 구석을 팔짝팔짝 뛰며 너무 좋아했습니다. 남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제 선택을 고마워해 주시며 좋아하셨죠. 이게 생각하기는 쉬워도 막상 내 일이 되면 쉽지 않은 선택인데 어려운 결정 내려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다른 복은 몰라도 우리 며느리 복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천사 같은 아이가 내 며느리라니. 아유, 당신은 그걸 이제 알았어? 나는 진작에 알아서 우리 며느리에게 사랑을 듬뿍 주고 있었는데. 정말 고맙다, 선혜야. 우리가 자식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을 수 없으니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정우 그놈을 볼 때마다 죽은 우리 누님이 생각나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거든. 그런데 네가 이렇게 큰 결단을 내려주니 내가 10년 먹은 체중이 내려가는 것 같다. 정말 고맙다, 고마워. 종우를 데리고 오겠다는 선택으로 저는 시부모님께 더욱 예쁨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의 집안의 은인 대접을 받으면서 말이죠. 부담스럽게 됐지만 이때가 아니면 또 이런 대접을 언제 받을까 싶어 남편과 시부모님이 주시는 사랑을 주는 대로 다 받고 있었죠. 그러다 제 생일이 가까워지며 시부모님과 남편이 한 가지 특별한 이벤트를 열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선혜야, 너 며칠 있으면 네 생일이지. 우리가 좀 특별한 이벤트를 해줄까 하는데 네가 좋아할지 몰라서 물어보고 결정하려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해외에서 근사하게 생일을 보낼 수 있게 해주고 싶은데 너도 알다시피 지금 종우 입양 문제로 정신이 없지 않니? 그래서 한국에서 특별하게 할 만한 생일이 없을지 고민해보다 무인도를 빌려 우리들만의 생일 파티를 열면 어떨까 싶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무인도를 빌려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아요. 그냥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축하하면 되는데. 그러면 되나? 최근에 네가 큰 결심도 해줬는데 이번에는 우리끼리 마음껏 먹고 떠들 수 있는 무인도를 다녀오고 종우 데리고 오면 멀리 해외로 가서 다 같이 재밌게 즐기자. 무인도에서 생일 파티라니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던 이야기였습니다. 무인도라고 하니 살짝 무섭기도 했지만 그보단 설레는 마음이 더 컸죠. 잔뜩 기대감을 주는 시부모님과 남편의 모습으로 그 설렘은 한층 더했습니다. 대망의 제 생일날이 밝았고 남편 차량에 짐을 잔뜩 쌓아 출발하게 되었죠. 날씨까지 제 생일을 축하해주는 듯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인도로 간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남편 차량에 있던 짐들을 무인도까지 갈배 옮기는 걸 보니 그제서야 정말 무인도에서 제 생일 파티를 한다는 실감이 나기 시작했죠. 묘한 떨림을 가지고 가족들과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한참 간 끝에 무인도에 도착을 할 수 있었죠. 도착한 무인도는 아름다운 휴양지의 섬처럼 생긴 건 아니었지만 이 섬을 저와 가족들만 쓴다고 하니 마냥 좋고 예쁘게만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작지만 나름 모래사장이라고 부를 만큼의 해변이 있고 미리 청소를 해놓은 건지 쓰레기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섬 이곳저곳을 둘러보고 있을 동안 남편은 선장님과 함께 짐을 내려놓고 있었죠. 그런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저와 섬에 내려와 있었던 시부모님께서 다시 보트를 타고 배 쪽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어디 계세요? 배에 뭐 좀 놓고 온 것 같아서 확인해 보려고. 섬은 어떻니? 네가 상상하던 것과 같아? 네, 너무 좋은 거 있죠? 날씨도 화창하고 섬도 너무 예쁘고 정말 잘 온 것 같아요. 다행이다. 그럼 저번에 먼저 와서 둘러보니까 저기 저쪽에 꽃들이 가득하던데 아직 있을까 모르겠네. 한번 가서 봐라. 정말 예쁘던데. 꽃이 있다는 말을 듣곤 곧바로 시어머니가 가리킨 그곳으로 가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 사이 꽃이 다 시들었는지 풀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꽃이 벌써 진 것 같다며 시부모님께 알려는 순간 짐을 내려놓은 남편과 선장님마저 보트를 타고 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죠. 여보 어디가? 왜 다들 배로 가는 건데? 무슨 일 있어? 선이야 미안하다. 우리가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잠깐만 거기서 살고 있어. 필요한 것들 있지? 음식이랑 물 그리고 옷가지들 전부 다 저기 있거든? 텐트도 있고 침낭도 있으니 잠깐 지내는 거 문제 없을 거다. 정말 미안하다. 금방 데리러 오마. 어머님 어디 가세요? 여보, 아버님. 황당하게도 가족들 모두가 제 눈앞에서 배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바퀴를 돌고 짠하고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가족들이 탄 배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후로도 배가 떠는 곳을 바라보며 가족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가족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날 여기다 버려두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더라고요. 장난은 아닌 것 같고 그럼 사정이 있다는 건데 저를 무인도에 버리면서까지 해야 하는 사정이 뭔가 싶었죠. 해가 지고도 오지 않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이건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처럼 캠핑 장비와 도구, 지내는 데 필요한 음식과 물까지 전부 다 넉넉히 갖춰져 있었지만 기가 막혀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통통배 한 척이 지나가고 있는 걸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향해 소리를 질러대며 텐트 부속을 휘둘러댔죠. 정말 다행히 그 배가 제 목소리를 들었고 무인도 쪽으로 와주었습니다. 낚시를 마치고 돌아가는 배였는데 저보고 이곳에 왜 혼자 와 있냐며 황당해 하더군요. 저야말로 제 가족들에게 묻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제 생각보다 빨리 그곳에서 탈출을 할 수 있었고 육지에 도착을 해서는 서울에 있는 집까지 운행해줄 택시를 찾게 되었죠. 택시를 찾았고 겨우겨우 택시기사 한 분께서 서울까지 되는 장거리를 태워주시겠다고 하여 집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게 맞는 일 같았습니다. 무인도에서 생일을 보내자고 한 주최자가 시아버지님과 시어머님이었으니까요. 2시간을 넘게 달려 시댁에 도착할 수 있었고 택시에 내려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현관문을 활짝 열자 기야말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시모와 남편 그리고 처음 본 여자가 집 거실에 있었는데 그 모습이 평범하진 않았습니다. 처음 본 그 여자의 얼굴은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고 남편은 그 여자의 팔을 꺾고 무릎을 꿇려 바닥에 엎드려 놓고 있었죠. 그리고 시모는 무릎을 꿇고 있는 그 여자의 눈높이에 맞춰 앉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지금 가족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 상황이 너무 폭력적이라는 건 한눈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순간 너무 놀라 입을 털어막게 되었죠. 남편과 시모도 무인도에서 탈출한 저를 보고 무척이나 놀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집까지 어떻게? 선혜야, 잠깐만 기다리라고 했더니 왜 나왔어? 그리고 어떻게 나온 거야? 지금 무인도에서 어떻게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왜 그러신 거예요? 생일이라고 축하해준다고 섬을 빌렸다고 하더니 저를 혼자 거기에 버리고 가면 어떡하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건 뭐예요? 저 여자는 누구예요? 아니 지금 우리 가족들 도대체 뭘 계획하고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건데요? 누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소리를 지르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묻자 시모와 남편은 제 물음에 답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거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에게 제압이 되어 있던 그 여자가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절 보고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저기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 사람들이 제 아이를 빼앗으려고 해요. 제발 경찰에 좀 신고해주세요. 아니 여보, 이 여자 말 듣지마. 이 여자 완전 사기꾼이라고. 내가 더 설명할 수 있으니까 신고하면 안 돼. 야, 너 조용히 안 해? 네가 여기다 서명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쉽게 끝날 수 있는 문제를 네가 이렇게 어렵게 만든 거잖아. 어서 서명해. 남편이 하는 말은 귀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엉망이 된 여자의 얼굴과 살려달라는 외침이 저에게 너무 충격적인 모습이라 경찰을 불러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거든요. 손을 덜덜 떨어가며 신고 전화를 하려고 휴대폰을 찾았는데 생각을 해보니 제 휴대폰이 시댁 가족들에게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집 전화를 이용해 전화를 하려고 거실 쪽으로 다가왔죠. 그런데 그때 시모가 제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고 남편과 여자가 있는 거실 중앙으로 끌고 간 다음 지금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자신이 설명해 주겠다고 말했죠. 그런데 설명을 해주겠다고 하는 시모의 표정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원래 시모의 얼굴이 이렇게 무서웠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남편의 폭력적인 모습과 시모의 차가운 얼굴을 보게 되었던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시모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전화할 생각이니? 네 남편이 말하겠다는 설명은 들어보지도 않고 처음 보는 여자의 말을 믿겠다는 거야? 전화하는 거야 네 자유니까 내가 막을 수 없겠다만 그 전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듣고 신고를 할지 말지 판단해라. 우선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려면 이제까지 너에게 거짓말한 것부터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실은 기훈이가 널 만나기 전에 결혼을 한 적이 있다. 처음엔 기훈이도 내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것 같은데 네가 파혼 사실을 밝힌 후에는 나와 네 시아버지가 굳이 알리지 말자고 했어. 좋은 일도 아닌데 굳이 밝힐 이유가 뭐가 있냐고 생각했거든. 그렇다고 우리 기훈이가 잘못이 있어서 이혼을 한 것도 아니니까 더 밝힐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기훈이가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기훈이 전처 탓이었다. 기훈이 전처가 계속해서 사치와 남자 문제를 일으켰거든. 오히려 네 남편은 그런 상황에서도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했어. 사치도 눈 감아주려고 했고 여러 차례 걸린 남자 문제도 혼자서 분을 삭히며 넘어가줬다고. 그런데 계속되었다고 하더라. 그런 일들을 혼자서만 감당해오다가 어느 날 술에 취해 우리들에게 말해줬어. 그날부로 나랑 네 시아버지가 기훈이 보고 정신 차리라고 했고 당장 이혼하라고 했지. 그렇게 되어서 기훈이가 이혼을 하게 된 거야. 그 기훈이의 전처가 바로 지금 네 눈앞에 있는 저 여자고. 놀라운 이야기가 시모의 입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이 저를 만나기 전에 결혼과 이혼을 한 적이 있다고 했고 남편에게 제압되어 있는 여자가 바로 남편과 결혼을 했었던 전처라는 말이죠. 시모는 자기 나름대로 아들의 상황을 제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 같았는데
저는 제가 이 사람들에게 속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각오를 상대방에게 말해줬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저 역시도 남편에게 파혼과 불임 사실을 밝혔던 거였죠.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배신감이 상당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편의 이혼 경력을 가지고 따져 물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무인도에 버려놓고 간 문제와 하필 제가 없을 때 남편과 이혼한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여 폭력을 쓴 이유를 알아야 했죠. 남편 과거에 대한 건 나중에 말하도록 하죠. 그것보다 지금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말씀해주세요. 저를 왜 그곳에 놓고 떠나신 거고 전철하는 저 여자는 왜 저런 모습으로 시댁에 있는 건데요? 도대체 왜요? 그걸 이제 설명해주려고 하셨니? 이 설명을 위해선 기훈이가 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알아야 되어서 내게 말한 거다. 방금 말한 것처럼 이혼 사연은 전부 다 기훈이 전체에게 있었어.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런 문제들과 친권을 별개로 보는 것 같더라고. 엄마라는 이유로 친권을 준 거야. 그런데 사치품에 눈이 멀고 남자 쫓아다니기 바쁜 애가 자기 애한테 관심이 있겠니? 그냥 방치되어 있었지. 잠시만요. 그러니까 지금 남편에게 아이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전처와 남편 사이에 아이가요? 그래, 사실 그 아이가 정우다. 너에겐 그 상황을 다 설명하기 힘들어서 피치 못하게 기훈이 사촌의 자식이라고 소개를 하게 된 거고.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전처가 있고 거기다 조카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남편의 친자식이라니 마치 제가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짠 연극판에 안에서 놀아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우선은 끝나지 않은 시모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기로 했죠. 정우가 방치되어 있다는 걸 알고선 그냥 둘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 정우를 데려와서 우리가 직접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처음엔 저기에 있는 저희한테 돈을 제시했다.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면 아무리 제 자식이라도 친권을 넘길 아이였으니까. 그런데 돈보다 우리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아이였더라고. 원하는 대로 돈을 주겠다는데 끝까지 친권과 양육권을 넘길 수 없다는 거야. 우리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정우는 계속 방치되고 있지. 면접 교섭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지. 우리 쪽에서는 정우의 안전이 걱정될 수밖에 없었다. 떨어져서 지내더라도 자기 엄마 품속에서 잘 자라고 있으면 걱정이 덜 됐겠는데 애엄마가 방치를 하다 보니 불안할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고심 끝에 기훈이와 계획 하나를 세웠어. 사정을 해도 돈을 쥐어줘도 친구가 양육권을 안 주겠다면 강제로라도 받아내자. 그게 내 손주, 내 새끼의 새끼를 보호하고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그 계획을 세우고 난 뒤 기훈이가 너한테 정우 입양에 대해서 물어봤던 거야. 네가 고맙게도 정우를 입양해서 친자식처럼 키워준다고 말을 해줘서 그 계획을 실행하기로 한 거고. 그리고 너 몰래 이 계획을 실행하려고 너를 무인도에 잠깐 둔 거란다. 네가 너무 놀라 오해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우리가 널 무인도에 버리려고 했다면 그 캠핑 장비와 음식들을 두고 갔을 것 같아? 우린 정말 저 아이에게 친권 포기 각서만 받으면 바로 너에게 가려고 했단다. 정말이야. 우리가 왜 너를 버려? 정우를 제 자식까지 키워주겠다고 사는 착한 며느리를, 착한 아내를 우리가 왜? 내게 먼저 이런 일들을 말하지 못한 건 미안하다. 기훈이 과거 이야기도 그렇고 정우에 대한 일도. 그런데 우리 네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 일들을 몰랐으면 했던 거야.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더는 과거를 들출 일이 없을 테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완벽한 구성원을 가진 가족으로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했던 거라고. 선혜야, 좋게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네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 우리 가족들 품에서 네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지금 네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른 척하고 넘어가 준다면 이 행복 계속될 거야. 아니, 더 행복한 시간들로 가득할 거다. 그러니 잠깐만 위층에 올라가 있어. 우리가 다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제가 모른 척하면 지금 여기서 저 여자한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그리고 그러면 각서 받았다고 한들 그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다 자발적으로 한 서명이 아니니 협박을 당해 강제로 서명했다고 하면 끝인데. 거기까지는 네가 몰라도 되지만 이왕 이렇게 다 오픈하기로 했으니 말해주마. 네 말대로 이 각서가 법적인 효력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게 맞다. 우리가 공증받을 변호사와 입회자도 섭외를 했긴 했지만 말이지. 다만 앞으로 하게 될 친권, 양육권 분쟁에서 유용하게 쓸 거야. 저기 각서에 정우의 친권과 양육권을 넘기는 대신 큰 돈을 받겠다는 조항이 있거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전에 조작해놓은 정황들도 있어. 그것들을 가지고 소송을 하면 우리가 정우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지고 올 가능성이 높아. 정황들이나 법적인 내용들 전부 너에게 설명해 줄 수 있다만 너도 보다시피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어서 이 이야기는 나중에 더 들려주도록 하마. 어떻게 생각의 정리가 좀 되었니?
정신없이 몰아치는 놀라운 사실들로 인해 시모의 이야기를 다 듣고도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이제 막 알게 된 사실들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도 힘들 정도였죠. 그런데 시모가 저에게 사실이라며 전해준 말들 전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복수해야겠다는 전처가 남편 집안에 꼬박꼬박 정어를 보냈던 것만 보더라도 면접 교섭건이 잘 이뤄지고 있었다는 걸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제가 직접 만나 시간을 보냈던 정어에게서 방치된 모습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죠. 아이는 항상 깨끗한 모습으로 있었고 얼굴에 그늘 하나 없었습니다. 아직 거짓말을 할 나이가 아닌 정우가 제 앞에서 자신의 힘든 상황을 숨기는 건 말이 되지 않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의 전처이자 정우의 친엄마였던 여자의 눈빛에서 저에게 시모 말이 거짓임을 확신시켜주고 있었습니다. 비록 남편에게 팔이 꺾여 있고 입마저 막혀 말을 못하고 있었지만 그 간절한 눈빛에서 시모가 말한 것과 다르다는 건 알 수가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잘못 행동하다가는 저 역시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였습니다. 저에게 휴대폰이라도 있으면 시모 말을 순순히 따르는 것처럼 행동하고 위층으로 올라가 신고라도 할 텐데 휴대폰은 무인도에 도착했을 때 진작에 빼앗겨버렸죠. 그렇다고 밖으로 나가 있을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시모와 남편의 저를 향한 경계가 아직 풀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심 끝에 우선은 남편과 시모의 행동을 통제하자고 마음먹었죠. 그럼 지금 이 일만 끝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간다는 거죠? 저 각서만 받으면 되는 거고요. 선예, 너 우리 이해해주겠다는 거니? 그런 거야? 어머니 말씀처럼 더 행복할 미래를 생각하는 게 옳은 거죠. 그리고 저 여자가 기훈씨 아들인 정호를 방치한다면서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지금 이 일 빨리 해결해야죠. 그래, 그래야 우리 집안 며느리인 것이. 잘 생각했다. 그럼 너는 위에 올라가 있어라. 오늘 하루 종일 놀았을 텐데 푹 좀 쉬어. 아니요, 1분이라도 지금 이 상황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저 여자한테 각서만 받아내면 되는 거죠? 그건 제가 할게요. 같은 여자이고 제가 앞으로 정호를 돌봐줄 사람이니 설득하는데 제가 어머님이나 남편보다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대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따로 방에 들어가서 설득하면 안 될까요? 우선 여자에게 제가 한편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야 이 신고를 할 기회도 엿보고 탈출을 하게 되더라도 붙잡히지 않게 합의 맞을 테니까요. 그런데 시모와 남편은 여자와 제가 단둘이 있을 수 있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그건 안 돼. 당신이 이 여자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러는 건데 말이 통할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붙잡고 있겠어? 설득하려거든 이 자리에서 해. 그래, 나도 기훈이 말에 동의한다. 단둘이 있다가 무슨 병고를 당할 줄 알고. 우리가 네가 하는 말에 끼어들지 않을 테니 이 자리에서 네가 설득하는 거로 하자. 생각한 것처럼 상황이 풀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시모와 남편에게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면 괜히 제가 의심을 받을 것 같아 거실에서 여자에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며 설득을 하게 되었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다 보니 제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더군요. 입으론 아무 소리나 주절거리고 있으면서 머릿속으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위험이 있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인 도망을 치기로 마음을 먹었죠. 여자에게 입으론 설득을 하며 시모와 남편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잠시 딴청을 부리고 있을 때 제 옆에 있던 협탁의 목재 장식을 정원 쪽 거실장에다가 집어던졌죠. 제가 던진 목재 장식이 유리창에 부딪히자 산산조각난 유리 조각들이 거실 안쪽과 바깥쪽으로 흩뿌려졌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갑자기 발생한 일로 인해 무척이나 놀란 모습을 보였고 유리 파편들을 막으려고 몸을 웅크렸죠. 그 순간 저는 남편을 몸으로 부딪혀 넘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곤 엎드려 있던 여자를 일으켜 현관문 쪽으로 달려갔죠. 시모가 제 앞을 다시 막아 세웠지만 이번에 잡히면 저 역시 무사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몸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시모마저 넘어뜨리고 여자와 현관을 나올 수 있었지만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넘어졌던 남편이 곧바로 일어서서 저희에게 달려오고 있었거든요. 저 혼자였다면 충분히 도망을 치고도 남았겠지만 오랫동안 엎드린 상태로 있었던 여자는 속도를 내어 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문 계단 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택시기사님이 보였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제가 택시비를 주겠다고 하고 깜빡하고 있었더라고요. 집 안으로 들어간 제가 한참이 되어서도 나오질 않자 결국 기사님이 택시비를 받기 위해 열린 대문으로 찾아오셨던 거죠. 저는 택시기사님께 소리를 치며 차문을 열어두라고 했습니다. 아이, 정말 있는 사람이 더 한다더니 지금 뭐 하는 건데요? 에? 잠깐만 있으라고 하더니 왜 이렇게 안 나와요? 아저씨, 들어가세요. 택시로 들어가시라고요. 돈이든 뭐든 제가 다 드릴 테니까 우선은 들어가시라고요.
이러다 저희 다 큰일 나요. 뭐야. 저희 두 여자를 보고 놀란 택시기사님은 올라오던 걸음을 멈추고 황급히 뒤를 돌아 택시가 있는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저희도 택시기사님을 따라 내려갔고요. 그리고 정말 간발의 차로 남편을 피해 택시 안에 오를 수가 있었죠. 아저씨 문 잠가주세요. 저희 저 사람한테 붙잡히면 안 돼요. 아이 참 이거 무슨 일인데요 이거. 아니 나까지 이상한 일에 휘말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택시기사인데. 아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겁니까? 에? 죄송해요. 제가 설명드리고 사례도 충분히 해드릴게요. 우선 저 인간 무시하고 가주세요. 아 지금 저 사람이 앞길을 막아놔서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뒤에는 또 할머니가 막고 계시네. 아이고 무슨 일입니까? 그럼 문만 안 열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휴대폰 있으시죠? 저 휴대폰 좀. 남편과 시모에게 포위되어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되었지만 기사님의 도움으로 인해 차 안에서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었고 경찰에 신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찰들이 오길 기다리는 동안 엉망이 된 여자에게서 시모와 정반대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오해해서 미안해요. 방금 전까지 그쪽이 정말 저 사람들이 편이 된 줄 알고 원망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구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정우 이야기 듣고 이상하다 싶었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정우가 아동학대나 방치를 당하는 아이처럼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말씀만 들으면 정우도 잘 안 보여주고 학대를 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시길래 거짓말 같았죠. 그리고 아무리 자식을 데리고 와야 한다고 해도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를 구해주셨구나. 감사해요 정말. 그리고 방금 전에 들었던 저에 대한 내용들은 전부 다 거짓말들이에요. 저 사람과 결혼하고 사치를 한 적도 없고 남자 쫓아다닌 적도 없었어요. 오히려 결혼하고 제가 저 사람한테 얻어맞기만 했지. 저 사람 의처증 비슷한 게 있어요. 소유욕이라고 해야 되나? 신혼 초에는 괜찮았는데 언젠가부터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고 계속 폭력을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게 된 거고 친권 양육권도 제가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정호를 저에게 빼앗긴 거라고 생각한 건지 이혼하고서 계속 저보고 정호를 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몇 번 정호를 안 보여줬더니 그때부터 협박을 시작했어요. 그래도 제가 단호한 모습을 보이니까 다시는 그런 이야기 안 꺼내겠다고 그냥 전처럼 정호를 만날 수 있게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허락하고 그동안 별 문제가 없어 다 해결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었네요. 오늘이 원래 정우가 아빠를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저 사람이 정우를 데려갈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정우가 아프다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찾아가 확인을 해보겠다고 하니까 시댁으로 오라고 했고요. 그래서 별 의심 없이 왔는데 갑자기 각서에 서명을 하라고 돈을 줄 테니 애를 포기하라고. 아이가 없었던 저였지만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고 그래도 한때는 아내였던 사람에게서 강제로 빼앗아가면서까지 데려오는 게 맞는 일인가 싶더라고요. 거기다 저에게 너무나도 뻔뻔하게 말한 거짓말들도 화가 났죠. 남편에게 불리한 가정폭력은 쏙 빼고 거짓말을 한 것들이요. 여자를 시댁에서 잘 빼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신고를 한 것도 말이죠. 그렇게 정우 엄마에게 모든 이야기를 듣는 동안 저희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시댁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제서야 저희는 차 안에서 나올 수 있었고 방금 전 일들을 경찰들에게 설명하게 되었죠. 당연히 시모와 남편은 저희들이 하는 말들이 전부 오해와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경찰들도 엉망이 된 정우 엄마의 얼굴을 보고 남편을 의심하긴 했지만 문제는 그 자리에서 체포를 할 수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남편과 시모의 폭행을 입증할 증거 영상이 있으면 몰라도 그게 없으면 현장 체포는 불가능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체포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불리해지는 게 뻔했습니다. 돈이라면 차고 넘치는 남편과 시모였기 때문에 대단한 변호사들을 통해 미리 준비를 다 하겠죠. 경찰들도 도와주고 싶은데 현행법상 방법이 없다며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는 순간을 보기만 했으면 됐을 텐데 팔을 꺾어 제압을 하는 상황밖에 못 봤으니까요. 그 상황은 좀 애매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머릿속을 스치는 한 물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집안에 CCTV가 있었거든요. 경찰에게 귓속말로 집 내부를 비추는 CCTV가 있다고 알려줬고 경찰은 문제가 없다는 듯 자신 있어 하는 시모에게 증언을 확인차 집 내부를 봐도 될지 물어봤습니다. 시모와 남편 모두 허락을 했고요. 그 허락이 떨어지고 저는 집안을 둘러보던 경찰에게 CCTV 녹화가 되고 있는 컴퓨터를 확인시켜줬습니다. 그곳에는 남편과 시모가 정우 엄마를 폭행하고 협박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죠. 그 증거들은 시모와 남편을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는 증거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경찰서로 향하게 되었고 저희와 남아있던 경찰이 정우를 데리고 있던 시부에게 전화를 하여 방금 전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하고 아이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근처에 있었던 시부가 정우를 데리고 와
모자 상봉을 할 수 있었죠. 시부 역시도 이번 일이 가담이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 경찰서를 향하게 되었고 저와 정호 엄마도 피해자 진술을 하기 위해 경찰서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모와 남편의 경우 정호 엄마에게 한 행동들이 특수폭행과 감금, 협박이 인정되었고 시부 역시 공모와 방조가 인정되어 각각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호 엄마가 당한 일에 비하면 약한 처벌을 받게 되었지만 정호를 빼앗기지 않고 더 큰 일을 당하지 않은 걸로 위안을 삼아야 되겠죠. 그 사건 이후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건 없었지만 범죄까지 저지르며 아이를 빼앗으려던 사람들과는 잘못되고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또 저에게 한 거짓말들도 용서할 수가 없었고요. 다행히 이혼 소송은 앞서 판결을 받은 정호 엄마 사건으로 인해 어렵지 않게 승소 판결을 받았죠.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이후 더 이상 서울에서 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겨우 단 2번이었지만 사람들 때문에 생긴 마음의 상처로 인해 사람이라고 하면 치가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적한 고향으로 내려와 지내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계속 고향에서 머무르며 집안일도 돕고 친구들도 만나며 휴식된 휴식 시간을 보낼까 합니다. 이곳 사연을 종종 들으면서 말이죠. 이제 다시 구독자로 돌아가 다른 사연자분들의 글을 기다리도록 할게요.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